동해를 가르는 한 척의 배 1. 요코하마 주재 러시아 영사관 접견실에는 일본 외무성 7등 출사 세와키 타소와 러시아 공사 스트루베에가 마주 앉고 통역관으로 마렌다가 배석하였다. 다른 러시아 관원 한 명과 세와키가 대동한 통역관 모로우카 사다토는 본 테이블에 앉지 않고 별도의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열심히 필기하고 있다. 때는 메이지 8년 4월 7일 세와키가 일어로 말하고 마렌다가 러시아어로 통역을 한다. 저는 일본 외무성 7등 출사 세와키 이사토라고 합니다. 이번 일본 정부에서는 새로 러시아 영토가 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크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전 시찰 책임자로 선발되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제반 편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일본 외무성으로부터 벌써 공문을 접수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러시아 쪽에서도 무척 바라던 바이며 무역사무소가 설치되면 양국이 서로 편리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블라디보스크와 포시에주의 지형, 한안의 차, 상품의 다가, 인구밀도, 물산의 종류 등을 시찰하려 합니다. 블라디보스크, 포시에 두 곳은 우리 일본과 해수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곳이지요. 더 빨리 시찰했어야 했는데 이제껏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기국 정부에서는 이 두 곳에 행정청을 둔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때맞추어 서로 교통함으로써 우위를 돈독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곳의 질이며 한난 항구의 숫자 등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잘 지도해 주시고 제반 편의를 알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으로 마땅히 가장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세와키가 외무성에서 발행한 여행 허가증을 꺼내 공사에게 보여주자 공사는 정중히 그것을 살펴보고 이사하더니 따로 소개장을 써주며 이것을 블라디보스크 진대에게 전하라고 말한다. 세와키는 스트루베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소개장을 받고 정중한 예를 갖추며 영사관을 나왔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성공한 것은 오늘 스트루베를 만나기 불과 8년 전의 일이다. 미국의 페리 제독이 네 척의 흑선을 이끌고 에도만 우라가 향해 나타나 막부를 겁박하여 문호를 대방하자 봉건 일본은 격동하였다. 사초 동맹으로 막부 타도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고 드디어 막부의 모든 권한을 텐노에게 넘기는 대정 봉안이 이루어지므로 메이지 유신은 성공에 이른다. 신흥 일본 제국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처음부터 타라론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타라론이 나온 것이 1885년이지만 그것은 신흥 일본 제국주의의 이론을 총정리한 것일 뿐 그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었다. 타라론이란 아시아에서 탈퇴하여 서구로 편입하겠다는 타라 입구를 말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곧 치마론이었던 것이다. 그때 벌써 일본은 러일 전쟁까지는 아닐지라도 러시아와의 한판 승부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조선 정도는 빨리 자기의 세력권 안에 편입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세와키가 스트루베를 만난 그해 9월에 미국의 페리가 일본에 감행했던 것과 똑같은 수법으로 조선에 운유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소위 정한론은 타라론의 첫 단계로 메이지 유신과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다. 메이지 유신 이전에도 벌써 1863년에 해군 영수를 설치한 가츠 가이슈는 대마도 방위의 수단으로 정한을 말하면서 군함을 몰고 조선 근해를 탐사한 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 바로 1년 전에는 규슈 출신의 야도 마사요시가 홍콩에 체류하면서 광동에서 발간되는 중해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난 적이 있다. 조선국왕은 5년에 한 번씩 에도에 가서 대군을 아련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이 고례이나 조선 국왕이 이런 예를 폐한 지 오래되므로 일본이 군함 80척을 구입하여 발병하여 조선국을 정토할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청국 정부에서는 조선 정부에 이런 사실을 전달하고 조심하라고 당부한 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 1년 후에 기도 타카요시는 정식으로 정한론을 주장하였으며 외관에 파견됐던
사다 하쿠포는 전후 3차례나 정한론을 건의하였으니 주공인 10개 대대가 강화로부터 서울을 치고 조공인 20개 대대가 경상, 강원, 함경, 평안도에서 서울로 진격한다는 식으로 자세한 용병책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1873년에 사이고 다카모리가 적극적인 정한론을 펴다가 이와쿠라 토모미, 오쿠보 토시미치, 이토 히로부미 등이 시기상조론자에 밀려 실패하고 기양하였다. 그러나 그는 1877년에는 드디어 세인한 전쟁을 일으키고 말았으니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조선을 정벌하자는 파와 더 실력을 쌓아 완결무결하게 정벌하자는 파의 전쟁이었던 것이다. 단 일본 정부와 외무성에서는 정한론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 새학기의 블라디보스토크, 포시에 지방 시찰 목적도 물론 표면적인 것은 무역사무소 설치건이나 내면적인 것은 조선 침략의 사전포석이 더 많은 양을 차지했다. 그것은 일본 외무성이 새학기 개인에게 준 밀령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이 밀령은 일본 외무성에서 정식 발행한 여행 허가증과는 완전히 별개일 것으로 새학기 혼자만 보고 간수하여야 하는 비밀 문서였고 이 문서는 귀국하는 즉시 외무성에 반환하라는 밀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것은 기밀을 유지함은 물론 그 실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의미였다. 근본 전국 근항의 시찰을 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할 것. 1. 각 항구의 형태, 축항 착수의 순서를 조사할 것. 2. 무역 상황, 당지의 산물, 수출입의 다가 및 매해 산물의 증가 여부를 조사할 것. 3. 각 항구 백성의 풍습, 토지의 험조, 인구 정도, 기후의 한난, 상선의 다가 및 교육 여하를 정탐할 것. 4. 그리고 조선 북부의 러시아령에 근접한 지방을 들어갈 때는 양양을 검출할 것. 5. 포시에세에 도착하여 상황을 보아 당지인을 고용하여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토지, 풍속 등을 탐색할 것. 6. 포시에세에서 어쩔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시는 포시에 주자 러시아 진대, 총독을 개인적으로 면회하여 청원할 것. 7. 그곳에 조선인을 고용하여 향토케하고 사정을 정탐할 것. 이상 내용을 보면 전반부는 러시아 일이고 후반부는 조선에 관한 임무란 것을 알 수 있다. 대러시아권은 공공연한 일이지만 그래도 정탐이 중요 사항으로 되어 있으며 대조선권은 탐색, 정탐, 개인적으로 하는 본격적인 밀령이었다. 위 명령서를 보면 블라디보스토크뿐만 아니라 포시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조선인을 고용하여 은밀히 인도받으며 조선 내지까지 들어가 정탐하고 오라는 내용이다.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이번 시찰은 줄곧 조선 근항을 시찰하면서도 청국 근항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일본 외무성 자체가 아직 조선을 독립국이 아닌 청국의 속령쯤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소 한 건만도 벅찬 임무인데 조선이 내지까지 가서 조선을 염탐하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무엇보다 세와키 자신도 일본 외무성의 명령에 대해 절실한 필요성을 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든 세와키는 조선에 잠입하지 못함은 물론 포시에세도 가보지 못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상쇄할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2. 세아키 히사토 그는 누구인가? 그의 출생지는 수오국이다. 아버지는 데즈카 히루타카라는 의사이고 어머니의 성이 세아키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데즈카 리스조인데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 세아키 히사토이다. 그는 이름이 많았다. 데즈카 세코, 세아키 규타로, 가네사시 아키라 등등 10여 개가 된다. 한 사람이 이토록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도 드문 예로서 그만큼 파란만장한 생애를 보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하던 세아키는 으슥한 골목 모퉁이에 서 있는 2명의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멈칫하였다. 내가 데즈카인가? 그렇습니다만 데즈카 리스조 맞는가? 순간 세아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품 안에서 흉기를 꺼내는 두 사람의 동작을
어둠 속에서 확인하는 순간 번개처럼 뒤돌아서 뛰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기모노에 개나를 신고 있었고 세아키는 간편한 양복 차림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 세아키와의 사이가 벌어지자 두 사람은 계단을 벗어버리고 맨발로 뒤쫓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한 세아키는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었다. 놀란 개가 요란스럽게 지서대기 시작하였다. 그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담장을 뛰어넘어 반대편 골목으로 나와서 달리다 다시 담을 넘고 골목으로 달리고 하기를 되풀이했다. 그러다 어느 집 큰 정원의 숲을 사이에 몸을 숨길 수 있었다. 마침 그 집은 개가 없는 집이었고 주인도 깊이 잠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한없이 숨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는 괴한들이 지키고 있을 것이 뻔했다. 오늘을 넘긴다고 해도 그들이 언제 다시 습격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것이 사쿠라번의 번주 호따 마사요시였다. 호따는 부친과 의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였고 마침 사쿠라번은 도쿠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전에 호따가 학질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부친이 처방해준 약을 먹고 큰 휴염을 본 이후 조그만 병만 걸려도 부친을 찾았기 때문에 세아키도 어려서부터 호따 번주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집에서 운 좋게 빠져나와 꼭두 새벽에 사쿠라번에 도착한 세아키는 번청 대문을 힘껏 두들겼다. 신원을 확인하고 번사들이 열어준 대문 안으로 들어선 세아키는 그제야 큰 한숨을 내쉬었다. 이른 새벽이라 한참 후에 모습을 드러낸 호따 번주는 세아키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누가 감히 너를 습격하였단 말이냐. 자주지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내가 필요할 때까지 여기서 계속 머무르도록 해라. 저도 그들의 정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나리의 보호를 받으며 한동안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들이 막부 세력은 아닌 것 같다. 막부는 이미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요새 너의 명망은 사람들이 시기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면이 있다. 요시다 소인으로부터 훌륭한 서양학의 조예를 갖춘 자라고 칭찬을 받은 것이 세상에 알려졌고 번서 조소의 토돌이 고가 키니치로부터 난학자의 상등이란 평판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오히려 존양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된 듯하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름부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니 성을 따라서 세아키라 하겠습니다.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이때부터 그는 세아키 히사토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고 필요에 따라서 다른 이름도 번갈아 쓰게 되었다. 세아키는 17세에 벌써 뜻을 세우고 나가사키에 유학하여 4년간이나 막부 말기의 포술가로 유명한 다카시마 슈안과 오란다 나가사키 상간의 독일인 의사였던 시볼트에게 난학을 배웠다. 당시 일본의 최신 서양 학문은 주로 화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서양학을 가리켜 난학이라고 불렀다. 일본의 서양학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창구가 나가사키였기 때문에 뜻있는 젊은이들은 직접 나가사키까지 가서 서양을 공부하곤 했다. 시볼트는 일본을 위하여 태어났고 일본을 위하여 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본 난학의 중심 인물이었다.